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년물 채권금리 7% 이상 찍어야지만 이후 추세적인 채권 강세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현재 채권금리가 낮아질 수 있었던 건 올해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게 공존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했던 것이고,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장기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현재 채권금리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세로 접어드는 우리가 이런 한 파동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경고를 여러 번 드려왔어요. 이구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부터 채권의 10년물 금리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고가에서도 분석을 전망을 시작할 때 결국 금리나 한번 올해 올 수 있다, 이 5월달에는 금리는 안 된다는 전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연준 의원들조차도 오히려 금리 동결이 맞다, 또는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 또 JP모건도 8%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던 시기였는지라 채권 투자에 관심이 대부분이 없어졌을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거의 다 반영이 된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될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때부터 저도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신규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반등이 어떻게 어느 형태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채권은 언제 해야 되는지 전략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권을 아예 이제 하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볼 필요가 없지만 사실상 복귀 차원에서라도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같은 경우는 하락시는 순상에서 가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상승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되도록 조정이 조금 나왔을 뿐이다, 그리고 매물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위치였던 것이죠. 50bp의 금리 인하 가능했음에 불구하고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 반영된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을 보면 이 금리 인하가 기존 예상처럼 갈 수 없겠다는 시장의 전망치들, 그러니까 기존 점도표대로라면요 내년도에 3%까지 금리가 인하가 가능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했습니다. 3%대. 이렇게 된다면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더 내려갈 수 있겠는데 실상 저는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흘 전에도 말씀드렸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10월 3일에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글에 보시게 되면요, 현재 인플레이션 신중로에 대한 우려감이 보인다. 결국 제가 이번 채권을 분석할 때도, 처음 분석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금리 인하 결국 한 번 또는 두 번 하면서 75bp의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단행할수록 물가에 대한 상방에 대한 리스크 압력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지만 이 일시적인 금리 인하를 보고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보는 순간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 분석을 바닥 레벨부터 도와드렸던 거예요. TAF만 하더라도 익절 시기까지 약 20% 넘게 상승했고 월 배당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 대비 수익률적인 측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뛰어난 성과를 냈다라고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금리에 따른 주택 및 자동차 구매력이 상승을 했고 지역적인 리스크로 인한 물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박힌 리치몬드 연 총재는 현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간다, 튀어 오른다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고착화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좀 그래도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엔 고착화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튀어 오른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단순히 경기 침체만 생각하면 채권의 추세적인 인하가 맞습니다.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금리 인하를 추세적으로 됐거든요. 추세성이 경기 침체 시기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던 시기가 있어요.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결국 역사를 공부할 거면 제대로 똑같이 봐야지 이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경기 침체가 단순히, 그래서 추세적인 금리가 됐고 아니네 연착륙이네 아니 문착륙이네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과거 역사와 현재가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걸 봐야 됩니다. 현재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M2 글로벌 통화량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또한 미국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통화량은 더욱더 많이 반응하고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가의 상승 압력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지속되는 현상은 결국에 고용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물가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좁혀져 오면서 발생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는 막지 못하고 경기 침체 터지고 그 다음에 물가도 같이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금값이 상승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기 때문에 이 초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2년 전에 금값도 했는데 이게 2년 전 대비 현재 70% 올랐거든요. 제가 분석을 시작하고 70% 올랐는데 이 이유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란 건 뭐한다? 선반영되죠. 선반영. 그래서 먼저 올라가더라. 역발상 사이클을 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싼 구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인 거. 그래서 추세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등 나오고 또는 금리는 한 차례 더 하면서 일시적으로 힐트 TMF가 반등 나오고 이런 거는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물 금리는 7%대까지의 위험성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 중립금리 상승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중동 지역 위험도 있고 또 미국제 선호 심리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중국이나 이 블랙스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금을 사고 있죠. 자, 일본만 하더라도요. 이제 금리 인상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CPI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의 경제가 영향을 갈까봐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 또한 미국 국채보다는 일본 채권의 더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엔화의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달러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채권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점차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막을 냈던 1971년도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이 통화 시스템이 한번 꽉 잡고 있었다가 수십 년을 주기로 한 번씩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현재는 그리고 바뀌어가는 구간이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이 브레튼 우드 체제 같은 경우는 1트리온스의 금을 35달러를 고정을 하고 금의 보유량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믿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달러를 발행한 양이 금의 소유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에 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패깅이 실패하자 결국 이 체제를 깬 거죠.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성장한 그 배경을 갖고 올머니, 그러니까 세계 경찰로를 해주면서 올머니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건데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결국에 지금 해리스를 원하는, 당선을 원하는 유로존 국가들에서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 채권을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며 또한 이 부찬도 이슈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나올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채권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TLT와 TF 모아가면 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줄 알고 노후자금 연끌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위험하고 우리가 투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실상 잘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상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는 어제 가격이 선반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쫓겨 다니면서 굉장히 피곤한 투자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댈러스 연준 총재는 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는 향후 금리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다소 점진적인 강도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준 의원들도 완만한 인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왜? 현재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완만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연준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2%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이게 연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한 건 상승이 다 반영된 거고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또한 2% 이상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이걸 2%까지 낮춰야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연준 의원들의 생각인 겁니다. 차리 총재도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물가와 이 경기 속에서 두 가지를 보고 리스크를 균형 있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금 역전도 해소가 되고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이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샤넬 룰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과거엔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돈을 풀었다. 현재는 경기 침체가 발생되기 전부터 돈 잔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고 있어요. 과거처럼 경기가 이렇게 훅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조여져 오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더라.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더니 그리고 통화를 풀었더니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위험이 있더라 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중동 진영적인 우려나 유가가 올라간다던가 뭐 이러한 이슈들, 대외적인 변수들이 함께 공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데이터를 조금씩 보면서 금리나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상 이렇게 되다가요, 경기 침체가 발생되어도 금리를 그렇게 못합니다. 과거처럼 뭐 200pp씩 이렇게 인하하는 그런 추이성 인하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물가를 우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채권을 하시려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물가가 더 이상 통화량이 풀어줘도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다 잡혔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마 그 시점은 지금부터 채권의 10년물 금리가 더 높은 상단을 유지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는 7%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20%. 그리고 2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고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10년의 기간 동안. 10년의 기간 동안에 금이 7배 상승하고 은이 31배가 상승하고 유가도 4배, 5배씩 튀어오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과 고통의 시간 끝에 금리를 20%까지 올렸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다 잡고 안정화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런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이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는 시기를 포착을 했을 때 TLT와 TF 또는 이 채권 투자의 적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반등하다 보니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패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착륙 불가에 대한 수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옵니다. 착륙이 불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비행기에 폭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현재 비행기 연료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 급유기가 나타나고 기름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요 지금 한쪽 날개가 부러졌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에 부러진 날개가 이제 서서히 동력을 잃고 이제 추락하겠죠. 현재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락하는 과정. 그리고 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찾아오는 부분이 있겠더라 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현재부터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엔 고용과 현재 물가 이거 못 잡습니다. 둘 다 못 잡아요.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근데 둘 다 하려고 욕심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가 낮아지면은 이게 뭐죠? 디레버리지죠. 디레버리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을 포기하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갖고 5.5 상단에서 현재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거 둔화시켰고 통화량을 이제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디레버리징이. 파산하는 기업들을 파산하게 놔두고 파산하는 은행들을 파산하게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 디레버리징이 되는 건데 실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자, 반대로 이 고용을 살리게 되고 돈을 더 많이 찍고 지금처럼 금리를 더 추세를 내린다 라고 하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되죠? 다시 튀어오르겠죠. 지금까지 한 것들 다 헛짓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둘 다 잡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안 된다. 디레버리징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통화 공급량만 더 증가하고 있더라. 그리고 양극화 현상들로 인해서 개인들 더욱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더라 라는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레버리징 이런 거 있어 없어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야지만 물가가 안정됩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일과 가스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더들이 주시를 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에 급락을 했다가 최근 이제 중동 진영적 우려에 다시 급등했다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결국에 유가도 이런 경기 침체 시기를 접어든 과정에서는 급락을 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접어들면 다시 급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복을 하면서 아마 크게 한번 급등한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드러켄 밀려도 현재 미국 지역 공매도를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주체에 대한 숏포지션은 포트폴리오 15에서 20%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 지속 안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후보가 현재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현재 TLT와 TF 제가 이 구간부터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전망 시작한 기점부터 수익률이 약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TLT 같은 경우 보시면 현재 채널 하단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거 한번 반등 주고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눌리잖아요. 눌리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런 흐름은 보여주지 않아요. 중간중간 반등 이런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보시면
채널 하단부가 조금 남았단 말이죠. 여기서 소폭 더 밀리더라도 중간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경우가 높다고 봐요. 근데 이 범위는 이미 이탈한 지점에서 크게 이렇게 올려가는 흐름은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금리나 해봐야 25bp 올해 한 번 또는 두 번 하고 거의 끝입니다. 끝. 이제 인플레이션이 데이터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채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신용물 금리가 자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저항받고 횡보하겠죠. 횡보하고 이 월봉 흐름 현상에서 반등 현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봤을 때, 우리가 몇 년의 기간 봤을 때 우리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겠다. 어디까지? 7% 라인까지는 오른다. 그럼 이때부터 사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 수 있냐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있냐. 채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단순히 현재 시장의 소식, 단순히 금리 상승 다 온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하는 거 위험합니다. 장기 보유 전략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 할 바에 차라리 금과 은을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리고 굉장히 현재 매크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정확한 뷰를, 이 시장의 뷰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정확한 뷰가 있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지금만큼 투자하기 쉬운 시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쉬워요. 지금 정말 투자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발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간다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상 이 사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라고 이렇게 팩트 방송을 하는 건데, 이 여러분들의 이 포지션과 제 방송과 이 방향이 다르다고 해갖고 싫어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